요즘에 언론이 야권 내홍이라고 큼지막하게 보도를 하는데 진짜 리얼 내분, 리얼 암투는 여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출범 9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제도 저희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대통령 팬클럽인 재명인의 마을에서 강제 탈퇴를 당했습니다. 퇴출을 당했는데 찬성이 81.3%였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같이 갈 수가 없는 사이네요. 그렇죠. 저희는 내홍인데 민주당은 내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쟁 수준입니다. 전쟁 수준인데 지금 지지층들까지도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재명인의 마을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장까지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만을 지지하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커뮤니티인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하면서 탈퇴를 했었죠. 근데 여기 안에 정청래 대표가 있었나 봐요. 그 아이디를 뭘 썼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어떤 아이디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청래 대표가 있었는데 이제 도저히 이제 같이 갈 수 없다. 이재명 젠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아니 정청래 대표를 이렇게 협조 안 하고 뭐든지 딴지를 거냐.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저는 김어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정청래 대표가 이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굉장히 이 김어준 씨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김혜경 씨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감정의 깊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결국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계기로 더 이상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 부분을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제가 댓글 얘기 하나만 좀 할게요. 아니, 댓글에 왜 불렀냐 저것들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것들이 물어보려고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간다라고 하시지 말고 한번 보세요. 저희가 뭐 모실 수 있는 게스트는 다 모시고 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카페 성명을 보면은 김어준의 딴지일보에 대한 그런 불만이 언급이 됩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서는 또 이번 조치를 두고 재명인회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용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 임기 첫 해, 임기 1년도 안 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일어난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통 이런 지지층 내에서 어떤 양분이 되고 지지자들이 의견이 갈리는 건 대선 경선 정도 돼야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대선 경선 정도 되면 뭐 친문이니 뭐 손가역이니 하면서 본인들끼리 나눠서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어준 씨가 많은 전문가들 불러놓고 이 현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뉴 이재명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 여겨요. 그러니까 아니 기존에 있던 지지층 나눠 갖는 것이고 새로 유입된 사람이 있느냐. 그들은 그들끼리 그냥 새롭게 네이밍만 한다는 수준이다라는 식으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리고 명청 대전에서 스탠스가 명확하구나. 또 이 과정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고 구독자도 많이 빠지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도 뭔가 본인이 과거보다 입지가 줄어든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고 가시죠. 사진. 어제 민주당 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취모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공취모. 공무원 취업 모임 이런 게 아닙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 여권에서도 미친 짓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결국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공취모에서는 이 출범 이후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친명계 세력화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더 주목받고 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요. 주목받고 있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으면 이 공소 취소를 할 이유조차 없어요. 저는 저분들의 발상이 굉장히 참신하다고 봐요. 기괴하고. 그러니까 결국 정청래 명청대전에서 2연패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1인 1표제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패배했잖아요.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을 하면서 갈등이
대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친명계가 느낀 게 제가 막 물어보면 우리가 정권을 다 잡고 네. 당을 장악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게 너무 크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가다가는 다음 어떤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내 공천권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친명계가 구심점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한번 세를 규합하고 세를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해보자라는 계기로 이 모임이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소재들이 있어요. 많은 소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단 말이에요. 재판이 중단되면서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중단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사법 리스크보다는 다른 국정 관련해서 그렇죠, 주목도가 높았는데 맞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왜 중단된 거야? 이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공소 취소라는 게 이 얼마나 보기 드문 사례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하고 이 사법 장악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검찰에 얼마나 가보셨겠습니까? 법원에 얼마나 가봤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가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공감할 수 없는 이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분들이 공침을 한 걸 만들어서 105명의 국회의원들이 합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정치 고단수라고 봐요. 정치 고단수가 보기에는 왜 또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다른 일을 하지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이 멈춰져 있는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공직선거법에서 행위를 삭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이 한참 추진이 되다가 지금 중단된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입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조용히 하면 돼요.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항소 포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입법기관이 나서서 이렇게 105명이나 모여서 공소를 취소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이게 공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역풍이 세게 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이재명계, 친명계가 어떤 이 패착을 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탈퇴하는 의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05명이 가입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의원들 162명 중에서 국무위원 7명 빼면은 50명 정도 가입하지 않은 셈입니다. 또 이 부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대통령 힘이 빠질 때 최소한 50명은 함께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관측도 가능합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우리가 민주당의 활동을 보면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만 많이 기억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의석이 170석이 넘어요. 그 중에서는 아무 무색무취한 아무 존재감 없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고 전문가 집단을 많이 이제 586을 내보내고 많은 전문가들을 등용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존재감을 별로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무 감각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어젠다를 갖고 이 정도 기세로 공천권, 결국에는 전당대회 승리하고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모임을 만든 건데 50명이나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청래계가 50여 명은 있다.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런 식의 당내 행태, 계파 싸움, 이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하는 게 50명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결국 이것은 뉴 이재명이나 공치모 이게 다 똑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개파 정치를 하겠다.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구호는 외치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내세워서 내가 나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병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때 같이 지도부도 했었고 뭐 이번에 경기지사는 포기했지만 군 출신답지 않게 굉장히 어떤 정무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많이 내고. 근데 이번에 빠졌어요. 이 빠지게 된 게 이분은 친청이라서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당 내에서도 청와대 기류가 이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는 좀 되게 복합적으로 많은 기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는 그런데 제명인의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민주당에 컴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 현지 누나 논란 기억하시죠? 문자 하나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 김남국 전 의원
청와대 디지털 소통 비서관 재직 시절에 이런 문자를 보냈었죠. 네, 평님, 제가 훈시경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홍성봉 본부장님 이런 식으로 보냈었는데 이 사직 석 달도 안 돼가지고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인사청탁 전에는 또 코인 투기 논란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당이 대변인으로 낙점한 거는 최근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그런 일련의 지적에 대해서 원조 친명 인사인 김남국 전 의원의 다리를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김남국 전 의원 글쎄 너무한 거 아니냐. 언론 사설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어 장치가 없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좀 제가 너무 꼬아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김남국 의원한테 도움이 되나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또 이 이슈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 이슈를 다루면서 과거 얘기를 자꾸 소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뭐 물론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 해결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 문제도 있고 또 현지 누나가 또 한 번 소환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고 김남국 비서관을 위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지금 제일 청와대를 나왔을 때 한 모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남국 의원이 청와대를 여러 논란 때문에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국이 좋겠다. 왜요? 아니 나가서 선거 준비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어떤 현지인 누나 논란 때문에 나가지만 내부에서는 그래 나가서 일찍 안산에서 준비해 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산시장을 나갈지 아니면 뭐 혹시 뭐 양문석 의원이 빨리 선거가 나오게 되면 또 안산 상록에 또 공석이 된단 말이에요. 보궐선거가 열려요. 그 둘 중에 하나를 김남국 의원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김남국 의원의 정치 재기를 도와주려면 공천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심플하잖아요. 그러면 컴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당내에서도 친명계 우군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대변인을 시켜서 굳이 이런 걸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과연 김남국 의원에게 진정 좋은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변인 하면서 출마 준비해라. 근데 대변인이 그러니까 인지도가 없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이면 인지도 있죠. 대변인이 돼서 뭐 방송 많이 하고 지역 활동하면 좋죠. 근데 김남국 의원은 이미 안산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비서관을 했고 그러니까 인지도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강성 당원들은 대통령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그렇게 김남국 의원에게 도움이 되는 수인지 진정한 그를 위해서 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그를 위한 선택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김남국 의원은 금방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제 사실 금요일비데이 저희 방송에서 한번 나오실래요 하고 최우민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안 나오겠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한번 나오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방송 아주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종편도 많이 나가고 방송 좋아합니다. 방송하다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 이민찬 부위원장과 함께 인지도가 높은 이민찬 부위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님 코로나19 때 기억나시죠? 그때 어떠셨습니까? 걸리셨어요? 저도 걸렸죠 한번. 한 번? 면역력 저 3번 걸렸습니다. 주사 뭐 맞았어요? 저는 그때 모더나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모더나 좋은 거 맞으셨죠? 저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던 것 같은데. 초기에 맞으셔서 그래요. 아니 주사를 맞아야 식당도 입장이 가능하고 그랬죠. 온 국민의 무슨 동선까지도 공개되는 희한한 세상이었는데 아니 저 백신 2번인가 3번인가 맞았던 것 같은데 3번 걸렸으면은 백신이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주사를 저도 맞았는데 솔직히 찝찝했던 게 이게 진짜 얼마나 완성이 된 백신일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급조된 백신이잖아요. 당시에 코로나19가 갑자기 이제 발발했고 우한 괴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발발해서 이게 얼마나 완성된 백신일까 궁금했는데 당시에 백신 맞은 뒤에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평소에 지병이 없었는데 백신을 맞고 나서 뭐 그 인과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신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보급된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지만 조치가 없이 접종이 됐다고 합니다. 1420만 4017
4,718회입니다. 네. 1,42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딱 3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선 갑자기 우한 폐렴 얘기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초반에 이 논란 한창 있을 때 대구에서 초창기에 이거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초반에 대구 코로나, 대구 폐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김어준 프로그램 그런 데서 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갖고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아니 지금 우리 대구 시민들을 우한에 비교하느냐?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냐? 억울하게 걸린 것도 억울한데. 정부가 잘못해갖고 지금 이렇게 다 들어온 건데. 갑자기 분노했던 기억이 나서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이 났습니다. 분노가 났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거는 너무 뒤늦게 나왔어요. 이 결과가 너무 뒤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백신이 그 당시에도 너무 이런 감염병이 없던 감염병이 창궐을 하면서 백신이 급하니까 제대로 된 임상 실험이나 이런 것도 없이 막 승인이 내줬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전 세계에 보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물백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꼭 맞아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백신 부작용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이물질이 섞인 백신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우리 정부 조사로 인해서. 근데 그 당시에도 한 1,200건이 이미 정부에 신고가 됐다는 거예요. 1,285건이 정부에 신고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식약처의 질병청에 통보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 굉장히 조금 걱정된 게 그 1,285건 신고된 것 중에는 뭐 곰팡이나 머리카락, 이산화 규소, 곰팡이 그러니까 이런 게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곰팡이 주사.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게 정부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들은 다 걸러졌다. 그래서 투약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확인해요? 그러네. 전수조사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수조사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한 1,420만 회 이것도 그 문제점이 발견된 것과 같은 1년 번호의 어떤 생산된 것 양 뭐 이런 걸 두고 지금 추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추정치란 말이에요. 최소치네 그러면. 그러니까 추정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이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백신도 진화를 했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일상을 되찾아서 다행이지만 그 당시에 과연 문재인 정부가 뭐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잖아요. 뭐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 해가지고 뭐 홍보 많이 했었죠. 결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지금 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엔 뒤늦게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말고 정부가 뭐 어떤 이런 매뉴얼에 좀 반영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게 곰팡이 백신 맞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민찬 부위원장도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내 아들이 곰팡이 주사 맞는다. 어린 아들이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피꺼소시고 질병청이 당시에 그 이물질 발생 사실의 백신 제조사에만 통보를 하고 식약처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질병청이 백신 제조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별도 검증 없이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제약 분야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조금 어떻게 세계적으로 어떻게 주목받지 못하잖아요. 뭐 많이 새로운 신약 개발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면밀히 들여다봐 봐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잘했다고 뭐 이런 거 막 했잖아요. 예전에 백신이 뭐 마스크가 백신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막 의료진한테 막 감사하다 최고입니다,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이나 어떤 정부가 포장하고 이런 게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국민 안전을 정말 챙길 수 있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이 정부의 과거의 정부 대응이 굉장히 미숙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곰팡이 뭡니까? 당시에 질병청장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인 정은경 장관입니다. 감사원이 질병청이 백신 이물질 신고를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은폐를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
질병청이 코로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감염병으로 당시 정보 처리와 부처 간의 협업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미흡했다고 하면 끝나나요?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라고 간단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미국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간단히 짚고 넘어갑니다. 슈퍼 301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쿠팡 사태 슈퍼 301조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밤 사이에 해롤드 로저스 한국 법인의 임시대표,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분입니다. 미국 의회에 출석을 해서 비공개로 증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조사와 조치가 쿠팡에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한국 정부의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우려가 돼요. 네. 결국에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로비 자금을 썼고, 네. 우리 정부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결국 이게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게 현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과도 이게 결부되고 있어갖고, 네. 더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정책들을 막 꺼내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나온 게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15%로 낮춰갖고 150일 동안 유지를 한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개별 국가별로 관세 정책을 재점검하고 그 나라가 어떤 미국 기업에게 부당하게 하는 건 아닌지, 네. 아니면은 어떤 관세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건 아닌지,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감독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쿠팡 문제는 무역법 301조 여기에 저촉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쿠팡이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아니 왜 쿠팡이 미국 기업인데 왜 너네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해주지 않고 네. 불공정하게 대우하느냐, 네. 이런 근거가 지금 어제 있었던 그 청문회, 네. 여기에서 이런 증언들이 여기에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301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들여다본 다음에 불공정 관행이다, 이것은. 네.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 미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불공정하게 대우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어떤 비관세 장벽을 높이거나 어떤 관세를 더 올린다거나 이런 명분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다 보니까 결국에는 점점 더 눈덩이처럼 대처해야 되는 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나온 보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에 청문회가 열렸죠. 여기서 이제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출석을 했는데 7시간 정도 증언 청취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7시간 정도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쿠팡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밝혔느냐. 쿠팡 글로벌 담당 최고 책임자 로버트 포터가 성명을 통해서 로저스 대표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대우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미국 하원 법사위 양당 의원들과 만났다. 오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에서의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건설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나아가 쿠팡은 양국 가교 역할을 해 양국 경제관계 개선, 안보 동맹 강화, 양국의 이익이 되는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비공개로 이루어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뭐 슈퍼 301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갈게요. 또 미국 얘기인데, 네. 지금 때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해석을 간단히 해드리자면,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다시 의회로 갈 필요가 없다. 그건 이미 오래전에 여러 형태로 승인이 됐다. 또한 그것들은 너무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방금 재확인됐다라고 했고, 또 트루소셜에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할 거다. 이거는
명시적으로 전 세계에 공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 어떤 통치 행태를 두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떻게 해야지 부합하는가 이것을 두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저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약 트럼프 대통령 비판한다고 우리가 무슨 투표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 우리 국익에 어떻게 해야지 더 부합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저는 저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저 트윗을 보고 거기에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향해서 비판을 하면서 제대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관세를 올렸잖아요. 25%로. 전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한미가 합의를 했고 팩트시트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 이 세부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핵심적인 게 어떤 대미 투자 특별법 또는 비준 이런 입법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관세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정부나 집권 여당은 굉장히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환율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이 법을 늦춰서 미국에 대한 투자 시기를 좀 더 늦추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최대한 뒤로 미루자라는 꼼수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분은 그걸 밑장빼기하다 걸렸다 그러던데, 그러다가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관세를 25% 올리는 그런 것까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에는 끊임없이 관세를 무기화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압박을 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타카이치 사나의 행정부가 왜 바로바로 투자를 하겠어요? 왜 1호 투자처를 누구보다 빨리 정하고 왜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겠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단순히 우리 돈을 어떻게 뺏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미국과를 협력하고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우리도 그 관련된 산업들이 부흥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보 분야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환율이 어렵네? 우리 좀 눈치 보다가 좀 투자 시기를 좀 밀어볼까?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경고는 이재명 정부의 과거 행태에 대한 경고와 다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은 로키로 대응을 하면서 면밀히 보고 있다. 뭐 기존 뭐 잘 이해하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적극적으로 이행해서 한미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안보 분야까지도 그 관계를 좀 더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좀 다른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민찬 부위원장과 함께 방송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주요 일정 일단 강선우 무소속 의원 오늘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표결이 있습니다. 1억 원은 자신의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라면서 친전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뭐 당론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글쎄 뭐 통과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요. 다음 이슈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여당이 오늘부터 사법 3법을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사법 3법.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제 맞설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사법 3법 이거 법 왜곡죄, 재판 송원죄, 대법관 증언 관련된 부분인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거 개헌 사안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강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 그때처럼 국민의힘이 좀 결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번에도 내부에서 다투는 모습만 보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결국 본질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내전이라는 말씀 아까 드렸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본인들이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서 사법 장악 3법을 이번에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보면 뭐 기가 찹니다. 어떤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현재 14명인 대법원장을 26명으로 늘리고 어떤 법 왜곡죄 어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또 10년 정도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내용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공론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법 장악을 위한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라고 이 사법 장악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나경원 의원 혼자 열심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다시 이렇게 또 내분 얘기만 하고 좀 뭐 앞으로 지도부 어떻게 할 것이냐 입장을 바꿔라 똑같은 앵무새 같은 얘기만 반복하면 결국 언론은 또 여기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장악 3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기간만이라도 이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야지. 저는 좀 이 기간만이라도 조금 당 내에서 좀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